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 소위 남욱일당과 이들이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약을 쳐놓은 최윤길 유동규로 대표되는 성남시의회와 성남도시개발공사마저 일부 동참하여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풀기 워밍업이라 평가받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여러 위기를 넘겨가며 2014년 8월 위례 호반베르디움 1137가구에 대한 분양이 성공하는 등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은 재선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을 본격화하고 자신의 연임이 달린 제6대 전국동 시지방선거 직전에는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구역을 지정까지 하는 등 오랜 수건 사업이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며 수년 동안 미뤄졌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매우 큰 열정을 보였는데 2014년 6월 제6대 성남시장에도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한 것과 동시에 소속 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남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제1공단 공원화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개발하기로 한 대장동 개발 사업도 순풍에 돛단 듯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성남시 대장동에 스멀스멀 얼굴을 내밀기 시작해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이나 부당불법 대출을 끌어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주작업을 하는 등 온갖 곳에 돈을 뿌려댄 이강길 일당 남욱일당은 자칭타칭 김이지스라 불리는 김만배 덕분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시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최재경과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이과장 윤석열 등의 떠들썩했던 칼날을 싹 다 무마시킬 수 있었고 민영개발은 죽어도 안 할 이재명 체제의 성남시에서 민관합동개발의 중추가 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도 숟가락을 얹으면서도 1번은 무조건 대장동이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집중했던 이들은 2014년 6월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이 제6대 성남시장까지 연임하게 되자 자신들이 그야말로 몸빵까지 하면서 관계 유지에 공들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의 별동대 마치 영화 무간도나 신세계처럼 자신들의 빨대들을 내부 취업시키는 등 보다 확실하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메이드시키기 위해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별동대 역할을 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을 신설했는데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 정영학과 같은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김민걸과 변호사 남욱의 대학 1년 후배 변호사 정민용은 각각 유동규의 별동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의 팀장과 투자사업 파트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고 입사하자마자 김만배 일당의 물꼬를 틔워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맡기는 등 남욱일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이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때로는 메신저 때로는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풀기 워밍업이라 칭해지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마치 문제출제에서부터 해답지 작성까지 함께했다고 할 정도로 유착되었듯이 공모지침서 작성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주협약 검토 등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등 저축은행 총 11곳에서 무려 1,805억 원이나 불법부당 대출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주작업을 하는 등 온갖 곳에 돈을 뿌려댔으나 자신들이 로비스트로 고용한 김이지스 김만배 덕분에 당시 대검 중수부의 서슬퍼런 칼날도 모두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으며 2014년 6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성공과 함께 더욱 본격화된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자신들의 빨대 역할을 해줄 과거 직장 동료 김민걸과 대학 후배 정민용 등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잠입시키는 데에도 성공하면서 거칠 것 없었던 남욱일당에게도 또 다시 거대한 위기가 몰아닥쳤으니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는 김이지스 김만배 덕분에 간신히 모면했던 사법 리스크가 또 다시 자신들을 옥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3년 8월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C7 대표 이강길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양심 있었던 대장 AMC 직원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들 중 불법에 해당되는 내역들을 별도로 표기까지 해서 제출하는 등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했고 이는 당시 C7 대표 이강길과 금융브로커 조우형 간의 용역료라면서 주고받은 10억 3천만 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일으킨 불법부당 대출에 대한 알선료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들이었기에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강길과 조우형은 경기지방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도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후 착수했어야 했던 대장동에 대한 조사를 예정보다는 2년 이상 늦은 2013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검중수부에서는 애써 눈 가리고 아웅했던 이강길 일당 남욱일당이 배임 횡령하거나 뇌물 또는 불법부당 대출 알선료로 사용한 내역들을 직원들 고작 대여섯 명을 동원한 서류 검토만으로도 너무나 쉽사리 확인한 후 2014년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이 제6대 성남시장 연임에 성공한 무렵
성남시 대장동 관할 담당인 수원지검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과 뒤늦었지만 최선을 다한 예금보험공사 등의 노력으로 너무나 명백했던 범죄 증거들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만 하면 모두가 빵으로 꼬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남욱일당이었지만, 이번에도 김이지스 김만배의 방패막은 막강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 변호사 박영수를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앞세우며 당시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 등이 눈알 부라리고 있었던 대검 중수부의 칼날을 모두 무마시켰던 김만배는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을 통해 송치받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수사요청 받았던 수원지검에 충분히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제33대 수원지검장, 제56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한 김수남과 제29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역임한 윤갑근 등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한창 남욱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있었던 당시 제35대 수원지검장 강찬호는 퇴직 후인 2018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큰 활약을 했던 정관 변호사 박영수와 양재식 등을 2014년, 2015년 또 다시 남욱일당의 변호인으로 앞세우면서 남욱일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남욱은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었던 업무상 배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 기소를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기어코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치소에서 웃으면서 걸어나올 수 있었고,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라 평가받던 회계사 정영학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남욱일당 중 금융브로커 조우형만이 C7 대표 이강길로부터 받아먹은 불법부당 대출 알선료 10억 3천만 원이 결국 문제가 되어 알선수재 혐의로 2년 6개월형 선고를 받는 것이 다였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의 변호사 남욱에 대한 구속 기소와 수원지법의 금융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가 적어도 대장동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수사 부실기소했음을 입증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남욱 대 김만배의 역학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김만배는 자칭타칭 김이지스라고 불렸던 자신의 막강한 법조 방패막을 과시하면서도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에는 관심 없다며 자신은 일개 로비스트라고 규정한 채 정영학 등과 함께 이 선에 머물렀던 반면에, 변호사 남욱은 당시 가장 중요한 로비 대상 중 하나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의 카운터 파트너를 자처하면서 대장동 지주작업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도 주저없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개발업체 공모를 수개월 앞두고 2014년 9월 10월부터 시작된 컨소시엄 구성도 자신이 주도하며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박영수의 지원 사격 덕분에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지정하고 2014년 12월에는 자신이 지분의 45%나 가져가는 AEMC 자산관리회사 서판교자산관리까지 설립했지만, 바로 이 무렵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으며 빵에 갈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 또한 최대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것은 김이지스 김만배의 막강한 법조 방패막 밖에는 없는 절박한 형국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 김만배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서판교자산관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빠져야 한다고 협박 같은 압박을 하자 자신이 지분의 45%나 차지하고 있던 서판교자산관리를 그대로 손에 쥔 채 끝까지 버틸 수는 없었고, 굴욕적이었으나 자신의 지분을 35%로 10%나 떨어뜨린 김만배의 반강제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서판교자산관리는 설립한 지 열흘 만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자신이 주도적으로 로비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와 함께 핸들링하고 있었던 성남시의장 최윤길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남욱일당과 호반건설 간에 있었던 임용계약에 관한 내부기밀까지 흘려주면서 남욱 못지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까지 아우르면서 자칭타칭 김이지스라 평가받으며 실제로 그 역할을 여러 차례 제대로 보여줬던 막강한 법조 방패막을 위시한 채 당시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까지 되며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했던 남욱의 지분이 45%나 달했던 서판교자산관리를 열흘 만에 폐업시키면서 더 이상 단순한 법조기자 출신 로비스트가 아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한 축인 민간업자들, 소위 남욱일당의 우두머리에 등극한 김만배는 주역 64궤 중 14번째 궤,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을 얻는다는 화천대유와 주역 64궤 중 13번째 궤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천화동인을 따와 2015년 2월 지금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AMC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만들어 김만배 자신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천화동인 1호까지 챙겼고, 천화동인 2호에서부터 7호에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일정 부분 공이 있었던 인사들을 비롯해 자신의 배우자와 누나에게까지 나눠주면서 당초 남욱이 설립했던 서판교자산관리의 지분구조와는 너무나도 다른 자신을 포함한 자신과 직계인 사람들의 지분이 엄청나게 불어난 사업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설립과 함께 남욱 일당에서 김만배 일당으로 변모할 무렵 이재명의 성남시,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5년 1월에는 지금까지도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사진을 남겼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유동규, 김문기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10여 명과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출장이 있었고 같은 달 23일에는 정영학과 남욱의 빨대들 역할을 할 김민걸과 정민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자마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을 맡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가 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PC 설립 관련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 정영학이 미리 그려놓은 수익구조에 맞게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5년 2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SPC PFV를 위한 AMC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하는 날 일명 유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유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을 찾아가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일명 유원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이 재직 중일 때에도 자신의 별동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뿐만 아니라 유투 유한기의 개발사업본부에도 노골적으로 입김을 가해 위례신도시 대장동 신흥동 개발사업 등을 자신의 라인 밑에 싹 몰아주었으며 김만배 일당은 유원 유동규와 유투 유한기 등의 돈 없는 힘 실어주기와 자신들의 빨대이자 메신저인 김민걸 정민용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온갖 서류들과 각종 조건들까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었고 마침내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일당의 요구 조건이 듬뿍 담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는데 이때부터는 김만배 일당과 일반은행들 금융사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피 튀기는 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말까지만 해도 남욱이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박영수의 비호 아래 우리은행을 대표사로 자신이 설립한 AMC 서판교자산관리를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이후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김만배의 반협박에 못 이기고 자신이 설립한 서판교자산관리를 열흘 만에 폐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은행도 막판까지 치열한 내부 검토 과정 끝에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남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강탈한 김만배는 남욱의 서판교자산관리를 대체할 AMC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한 후 우리은행처럼 대장동 개발사업의 AMC로 자신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미리 포함해주고 배당 지분도 몰아줄 컨소시엄의 대표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김만배가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하나은행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메모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등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50억 클럽의 6인 중 1인이자 아들 곽병채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50억을 챙긴 곽상도와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라 불렸던 최순실, 그리고 키넨파트너스라는 SK그룹 계열 투자사 대표이자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여동생이기도 한 최기원 등입니다. 김만배 일당은 당시 국내 1위 부동산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던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콧대 높던 하나은행이 움직이게끔 해야 했는데 하나은행이 이 당시에 주목한 것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뒷배로 SK그룹 계열 투자사 키넨파트너스의 대표이자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무려 3,800억 원을 지급 보증까지 했다는 사실에 시행 실적조차 전무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컨소시엄에 포함해주고 수익배당 지분까지 몰아주는 구조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이렇게 김만배 일당은 최기원이라는 든든한 앵커 투자자 덕분에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김만배 일당과는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빼가려고 별의별 수를 썼었는데 이때 김만배가 이러한 호반건설의 농간을 무마시키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곽상도와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곽상도는 김만배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자 한때는 최순실 집안과 막역했던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의 변호인이었기에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뿐만 아니라 최순실에게까지 줄이 닿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루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자문까지 맡았던 변호사 이경재를 통해 당시 하나은행에 충분히 입김을 넣을 수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을 움직여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금융사들까지 단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 역할을 하기로 했던 우리은행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의 유지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점에 김만배 덕분에 몇 차례나 빵에 갈 위기를 모면했던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엄청난 수완으로 최기원의 키넨파트너스라는 굴지의 기업 SK그룹 계열 투자사를 뒷배로 둘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부동산 투자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던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이 대표사 역할을 도맡아 주었는데, 김만배는 이에 대한 대가로 남욱에게 약속한 지분 35% 중 7%를 떼내어 당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조우영 이름 대신 조우영이 구속된 후에도 키넨파트너스 관련 일들을 백업해 주었던 변호사 조현성 이름으로 천화동인 6호에 배분해 주었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호반건설 등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곽상도에게는 소위 50억 클럽 약속그룹의 1인으로 포함시켜 아들 곽상도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직시키고, 이들과 사전에 약속한 대가 50억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만배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로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 설립한 후 남욱 정영학 등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슬롯은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 법조인들에게 배분해줄 의도였으나, 관련 법조인들이 당시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리스크를 핑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에 금융브로커 조우영에게 키넨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남욱의 지분 중 7%를 떼어다 천화동인 6호에 배정해준 것처럼 자신의 후배이자 오랫동안 대장동 관련 일을 봐줬던 기자 배성준에게도 남욱의 지분 중 3%를 떼어다 천화동인 7호에 배정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김만배 일당의 우두머리 김만배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배우자와 누나에게 각각 수익배당 지분 30%, 2.5%, 2.5%로 천화동인 1호, 2호, 3호에 배정하고, 변호사 남욱에게는 기존에 약속한 지분 35%보다 10%나 줄어들은 25%를 천화동인 4호로,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구조 등 밑그림을 그렸던 회계사 정영학에게는 지분 16%의 천화동인 5호로, 당시 구속 수감 중이었던 금융브로커 조우영에게는 변호사 조현성의 이름으로 지분 7%의 천화동인 6호로, 오랫동안 대장동 관련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후배 법조기자 배성준에게는 지분 3%의 천화동인 7호로 배분해주는 것으로 소위 김만배 일당에 해당되는 인물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을 포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26일 약 27만 8천 평의 5,903가구가 입주하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니신도시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과 함께 참여하여 유투유한기, 남욱빨대 정민용을 비롯해 김문기와 경영지원실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이 심사위원을 한 1차 절대평가와 남욱빨대 정민용과 김문기 등이 외부위원 3명과 함께 심사한 2차 상대평가를 통해 단 하루 만인 2015년 3월 27일 1위 업체로 심사평가를 마친 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부터 3달 후인 2015년 6월 50억 클럽 약속그룹의 1인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4번 1번을 받으며 김만배가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했고, 2015년 7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위한 SPC이자 PFV 성남잇들이 설립되었으며, 2015년 8월에는 김만배의 법조방패막 김이지스 중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의 딸 박수연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하는 등 김만배 일당이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모든 단계가 차례차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습니다. 특히나 이 시점 2015년 7월에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잇들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2015년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성남잇들을 민과 관이 각각 25억씩 출자하여 합작 설립한 것으로, 이 출자금 50억 원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 총 100만 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과 민의 의결권 충돌 방지를 위해서 관인 성남시의 역할을 해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100만 주의 절반보다 1주 많은 50만 플러스 한 주, 민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총 50만 마이너스 한 주를 배분해 주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의결권을 비롯해 성남잇들 합작 설립을 위해 출자했던 25억 원마저도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조건과 더불어 혹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에도 민간 참여사들보다 앞서 1순위로 일정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일종 우선주를 선택함으로써 대장동 개발구역 내에 있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받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2,700억 원 규모의 제1공단 공원조성비 등은 현금이 아닌 결합개발 총사업비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성남시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채 자금 조달과 대출금 보증 등 사업에 대한 위험은 일절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개발이익은 환수해 자신이 꼭 실현하고자 했던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에 최적화된 옵션을 선택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표사 하나은행을 비롯해 참여사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등은 총 21억 5천만 원을 출자하면서 출자한 액면 금액의 연 25%만큼을 현금 5억 3,750만 원으로 매년 배당받으면서도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은 채 추후 이뤄질 PF 대출 등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는 이종 우선주를 출자 지분이 14%인 하나은행은 14만 주, 출자 지분이 각 8%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은 각각 8만 주를 받았으며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특정금전 신탁 형식으로 숨어 들어가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참여사 SK증권과 김만배가 성남이뜰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할 법인으로 설립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각각 3억 원과 5천만 원을 출자하면서 받게 된 6만 주와 1만 마이너스 한 주를 민간업자들이 소위 대박을 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우선주에 대한 고정 수익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이익을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보통주로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김만배가 설립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이뜰이 법인세법상 직원을 둘 수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기에 성남이뜰의 자산관리 업무를 비롯한 각종 실무들을 처리할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에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이 확정될 때까지 지주작업 비용을 비롯해 각종 운영비, 용역비 등 개발 사업을 위해 계속 들어가는 적지 않은 자금, 실제로 600억 가까이를 미리 조달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짊어졌었기 때문에 이때 필요했던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해준 키넨파트너스 등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 유동규의 별동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의 비호 아래 기존의 결제 라인은 다 건너뛴 채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결재를 받아내면서 이때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불리며 당시 가장 핫했던 판교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투자 매력도도 상당히 끌어올린 채 자꾸만 늦어지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의 진행 속도와는 상관없이 2018년 착공을 목표로 달릴 수 있게 되었고 2017년 5월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성남이뜰로부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총 15개 구역 중 5개 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는데 이 5개 개발구역은 2009년 이강길 일당 시절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으로부터 끌어온 불법부당 대출금으로 지주작업을 이미 30% 이상 완료했던 것으로 결국 김만배 일당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통해 독점적으로 차지한 이 5개 개발구역에 대한 분양 수익만으로도 3천억 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만배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등과 완전히 유착되어 유동규의 별동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등을 통해 김만배 일당의 요구가 듬뿍 들어간 공모지침서 작성에서부터 김만배 일당에게 이미 녹아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잔뜩 들어가 김만배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1등으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을 비롯해 총 15개 개발구역 중 5개 개발구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김만배 일당이 별도의 분양 수익을 3천억가량 거둬들일 수 있게끔 한 노골적인 몰아주기까지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진행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그야말로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수건 사업인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일 공공이익 환수금액에만 관심을 갖고 김만배에게 공산당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추가에 추가 환수를 거듭해 결국에는 김만배에게 이재명은 난놈이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성남시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어떤 사업적인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려 5,5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각종 건설 토목 비용을 성남시로 환수하여 2,700억 규모의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난이었던 성남시의 재정자립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만배 일당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비상식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었던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가 특정금전 신탁 형식으로 숨어들어간 SK증권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해낸 총 수익금 중 1종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2종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표사 하나은행을 비롯해 참여사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등에게 미리 약정한 수익 배당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가져갔는데 그 액수가 무려 화천대유 자산관리 앞으로 3년간 배당금 총 577억 원, SK증권의 특정금전 신탁 형식으로 숨어들어간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 앞으로
3년간 배당금 총 3,463억 원, 즉 김만배 일당에게 무려 4,040억 원이나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성남이뜰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구역 5개의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무려 3천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둬들여 총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금액을 김만배와 김만배의 배우자와 누나 그리고 남욱 정영학 조우영 배성준을 비롯해 이들에게 앵커 투자자 역할을 했던 SK그룹 계열 투자사인 키넨파트너스와 MSBT 등 극소수만이 나눠 먹은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20대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레이어가 겹친 초대형 비리 의혹으로 수박, 정치검찰, 사법 리스크 등 수많은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쟁점과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